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공기가 약간 건조해진 것 바람에 제가 지금 목이랑 코가 조금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기침이 좀 나오고 재채기가 나왔는데 이 재채기 한번 한 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머릿속에 그동안 생각해뒀던 멘트들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조금 제가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총선에 등판하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고, 동시에 어떤 것이 됐든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라고도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임박한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출마를 의미하느냐? 아직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출마까지 포함해서 어떤 무엇이 됐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아마 검찰들 지금 좀 똥줄 탔을 겁니다.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을 괴롭혔던 이유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판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조국이 나서는 순간 민주당은 몇 배가 강해질 겁니다. 아니, 민주진보 세력이 조국 이 한 사람으로 뭉쳐질 거예요.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더 많이 설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마치 룰라를 감옥에 쳐 넣었지만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던 그 브라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로서는 지금까지는 이재명만 죽이면 됐죠. 근데 앞으로는 조국도 같이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판 상황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대법원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편이에요. 전체적인 재판부 중에서 제일 윤석열에 가까운 데가 사실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다음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서울고등법원 애들 전부 다 하나같이 윤석열 눈에 들어가지고 대법관 해볼까? 아마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유죄 판결 내린 놈은 이런 식으로 판결 내려가지고 윤석열 눈에 들여서 다음번 대법관 임명 때 그 자리를 지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치권의 인사로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재판부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겁니다. 조국을 감옥에 쳐넣는 순간 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서초동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판사들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 마음대로 진행해 오던 재판이 이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조국 전 장관에게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이 입장 발표가 저로서는 매우 반갑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조국의 총선 등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요. 오늘 SNS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했죠.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신다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마 바뀌기 어려울 거다. 딴 건 몰라도 조국 재판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이 쉽사리 입장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같은 거는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결 날 수 있고, 이성윤 고검장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아마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법원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법원이 하나 정도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주겠지. 적어도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정도는 말이 안 되잖아. 딸이 장학금 받았는데 그게 왜 김영란법 위반이고 그게 어떻게 뇌물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면은 공무원 자녀들은 장학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해집니다.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기자들도요. 앞으로 자기 자식들 그 장학금 받으면 큰일 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자도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따라서 기자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 그거 걸립니다. 걸려요. 확실히 걸려. 칼같이 걸릴 걸 아마? 예컨대 만약에 기자가 교육부 출입하는 기자다, 혹은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다, 또는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라고 할 경우에 그 자식이 학교에서 그 장학금 같은 거 받았다. 그럼 걸려요. 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언정 간접적인 연관성은 다 있거든요. 교육청 출입하는 기자애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다. 경찰청 출입하는 혹은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의 아들 자식이 그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다. 아니 학교에서 학폭 사건 나면 누가 개입하는데? 경찰 개입하잖아요. 네, 딱 걸려. 시청 마찬가지야. 자, 어떡할래 이제? 그래서 그거 사실 조민 씨가 받았다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는 내 빼줄 줄 알았어. 두 번째, 유재수 감찰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데 감히 일개 반원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그 반원 그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옛날에 박관천 경정 그 정보 문서 보고서 썼잖아요. 정보 보고서 썼다는 이유로 박관천 경정 좌천시키고 감옥 보내간 거 다 걸려 그거. 그죠? 자,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빼줄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요, 이건 이 나라가 도는 거예요. 대법관들 다 탄핵해야 돼요. 법리가 아니라 진짜. 아무리 정치적인 판결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예? 자,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 정도 양심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양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법원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변하고 있는 애들은 또 일부이고, 여전히 깽판 치는 놈, 여전히 윤석열의 꼬리를 쫄쫄쫄쫄 따라가다니는 더러운 새끼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 자, 혹시나 했는데 정말 역시나 였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 참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자, 만약에 제가 유재수 감찰 사건 얘기를 계속했는데 정말 이거 황당무계합니다. 만약에 유재수 감찰 사건이 이게 유죄라면은, 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사법농단 무죄 났죠? 사법농단 무죄 났는데 그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 결과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났어. 아니, 일개 특감 반원의 의사를 묵살했다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인데 재판에 개입한 거는 무죄라고? 이런
아우 씨 진짜 아우 씨 아우 정말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판사는요 헌법기관입니다. 판사의 임명이라든지 그 판사의 그 지위라든지 권한 같은 거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판사는 헌법기관입니다. 각각 개별이 헌법기관이에요. 그 개별 헌법기관의 권한에 개입을 했는데 그거는 무죄, 그 사법농단은 무죄가 나면서 일개 솔직히 특감 반원의 권한은요 그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그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한다고? 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박정훈 대령 건도 보세요. 박정훈 대령요,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에요. 수사단 단장. 해병대라는 군 전체에 다 수사단장이에요. 군단급의 수사단장이라고. 해병대가 군단급이지만 부대 규모로 하자면 군단급이지만 사실은 그 작전사령부에 해당되죠. 작전사령부에 해당될 정도의 규모의 그런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군으로 하자면 1군 사령부는 2군 사령부는 이런 급에 해당되는 게 해병대 사령부예요. 그 규모는 군단급이시고 그 지휘관도 중장에 불과합니다만 이 사실상 준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작전사령부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 작전사령부에 속한 수사단장, 이 양반은요 정말 그 최고위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검찰청으로 하자면은 지방검찰청장, 지검장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의견을 뒤집고 수사 서류를 뒤집어 버렸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를 한 사람이 항명이 된다고? 이 개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부메랑이 될 겁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좀 바뀌는가 싶었더니 여전히 더러운 것들은 여전히 더럽구나. 조금 변하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는 놈은 역시 그대로구나.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배웠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시 입장문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나갔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어. 조국이 드디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난리 났겠지. 검찰은 아마 이때 이 소식 전해 듣고 자기들끼리 뭐 여기저기 뭐 정보 돌리고 했을 거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짜 무슨 뜻이야? 뭐 출마한대? 당은 어디래? 자기들끼리 엄청 하여튼 쫓아다녔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직접 밝힙니다. 내용은 이래요. 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5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보자로서 지명받은 이후 저는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합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군사 쿠데타로부터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물러간 그 자리를 한중 검찰 집단이 다시 총성 없는 쿠데타로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뒤두르고 있습니다. 야당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편은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었습니까? 단언컨대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 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매일 한숨입니다. 한때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란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작지만 간절한 손들이 모여 큰 산을 옮기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뤄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듯이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 잘 알고 있습니다. 흠집이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고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힘으로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절절하게 좀 와닿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렸으니까요. 요점 핵심되는 부분을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합니다.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쓰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가서 쓰이겠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힘을 보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고 한다. 글쎄 뭐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15번인가요? 19번인가요? 엄청나게 사과를 많이 했죠. 무슨 더 사과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이겠습니다. 무엇이 되려가지 않겠지만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집단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미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한다라고 하면 출마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부터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아마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또 미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부산처럼 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 된다면 글쎄 제가 볼 때는 부산 서구 동구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비례대표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사회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일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만약에 한다면 지역구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역구를 한다면 어쩌면 수도권보다 험지일 부산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인지 그 여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반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으로서 아직까지는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사회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민주당의 사정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정치하기로 했다면 후보로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나선다면 부산 험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비례대표를 한다면 글쎄 또 물고 뜯고 하는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의원직을 누군가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왕이면 출마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을 스스로를 지키는,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남으로 가실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도 사실 해봤던 게 지금 이낙연이 광주에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낙연이 광주에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조국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국을 친 것은 이낙연이야 라고 했던 최성해 총장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각오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디를 가든 그 선택을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 그 선택을 지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 아니고요. 조국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신중하고 너무너무 점잖아서 문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좀 함께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 저는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후원해 주신 분 계세요. 레오님 신규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최재형님, 그 다음에 행복한 미소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베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중도라는 분들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진 표가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도 흥하게도 한다고 꼭 말해 주십시오. 임기 5년을 이 상태로 간다? 끔찍합니다. 설 연휴 친지들과 싸우지 말고 정성껏 밭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성껏 밭갈이 우리 설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 윤석열이 말했던 그 파우치, 파우치, 진짜 짜증나. 이 파우치란 말도 그래요. 핸드백이란 걸 뻔히 알면서 파우치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별게 아니다 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검찰이 흔히 쓰는 작전이에요. 쟁점을 흐리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논쟁이 벌어지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핸드백이면 어떻고 파우치면 어떻습니까? 엄청 비싼 물건이잖아. 핸드백을 받았든 파우치를 받았든 비싼 물건 받은 거 아니야. 30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뭐 파우치야 아니야 핸드백이야 여기로 논쟁이 옮겨가게끔 만들어서 쟁점, 논점, 핵심을 흐리게 만들겠다. 검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뭐 검사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흔히 쓰는, 재판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젤빛 그림 TV님 외제 파우치래요 라고 하셨어요. 예, 엔젤빛 그림 TV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가골드님 크크크 하셨고요. 바레이 꿈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젠파랑이님, 문영기님, 크리스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분노의 똥침님, 교권수호님, 배효서님 오셨네요. 그 다음에 오월생님, 김승훈님, 통통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채아님, 조국 무조건 지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좀 모아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번 4월 총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시다. 자, 김진현님 존중해 드려야죠. 예, 역시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을 존중하자라는 제 제안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림 낙엽이 치려 밟아버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가골드님 조국 장관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예. 자, 아르누보님 낙지와 붙으면 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이디어 괜찮죠? 네. 아니, 이낙연이 광주에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주에서 어떻게든 간에 호남 민심을 자극해서 자기가 표 한 번 얻어보겠다. 지난번에 그 안철수가 만들었던 국민의당 이 분위기를 한번 재현해 보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낙연을 제대로 밟으려면 조국 같은 사람이 딱 나서준다면 아우 재밌지 않겠습니까? 뭐 솔직히 그 호남에서 이낙연과 붙는다면 조국이 이긴다? 반드시 그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조국과 이낙연 약간 보면은 그 일종의 그 대선 전초전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대선 예비고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그 이낙연이 맞서서 조국 전 장관이 압승을 해버린다면, 예, 이낙연은 정치 생명 끝! 그죠? 자신의 앞마당에서 조국한테 졌다면,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나가야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같이 맞붙었다면 재미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비례신당 1번이라고 하셨어요. 예, 뭐, 어디로 가든, 예, 또 그다음에, 우리는 그 힘을 한번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회민주당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제 사회민주당 쪽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사회민주당일 가능성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 비례대표에 선정되는 거를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의석을 얻으려면 사실 민주당하고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합의가 돼야 되는 전제를 하는데, 그 문제가 조금 남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민주당으로 지역구 출마 어디? 예, 이왕이면 광주에 가서 이낙연하고 한판 뜨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디에 가시든 우리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